공자가 신정은 욕심이 있으니 어찌 강직하다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했을 때 아마 그 자신조차 이 간단한 몇 글자가 후세에 이토록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를 다스림의 명언으로 받들어 오직 욕망을 완전히 끊어야만 내면의 강인함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종남산 깊은 곳의 한 오래된 선원에서 100세에 가까운 노선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진실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무욕즉강은 근본부터 틀렸다는 것입니다. 해명이라는 이름의 이 노선사는 이 산속 고찰에서 이미 7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무욕즉강을 잘못 이해하여 고통에 빠진 수행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고 또한 욕망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세속의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야 똑같이 혼란스러워하는 젊은 승려를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이 1000년간 숨겨져 있던 지혜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을날의 맑은 아침, 엷은 안개가 온 산을 뒤덮고 있을 때 젊은 승려 해공이 선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미간은 굳게 찌푸려져 있었고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찰에서 수행한 지 꼬박 10년이 되었고 매일같이 내면에 온갖 욕망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이 잡념들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스승님, 제자는 실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공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밤낮으로 자신의 욕망을 억제했는데 어찌하여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까? 설마 제 수행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해명선사는 조용히 이 젊은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한 줄기 자비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그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욕망을 억누름으로써 해탈에 이르려는 모든 사람은 결국 똑같은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해공아, 내게 말해보아라. 무엇이 진정한 강인함이더냐. 선사의 목소리는 평화롭고 깊었습니다. 해공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생각하기에 강인함이란 굳세고 굽히지 않으며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마음속의 욕망을 끊어내어 마음을 멈춘 물처럼 평온하게 만들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인께서 말씀하신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해명선사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뜰 안의 대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해공아, 저 대나무들을 보아라. 어젯밤 광풍이 몰아쳤는데 어찌하여 저 연약해 보이는 대나무들은 한 그루도 부러지지 않았을까? 해공은 스승의 시선을 따라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대나무는 구부러질 줄 알기에 바람의 힘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담장 모퉁이에 쓰러진 저 늙은 나무를 다시 보아라. 선사는 다시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해공은 굵은 마른 나무 한 그루가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어젯밤 바람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너무 뻣뻣하여 바람의 기세에 순응할 줄 몰랐기에 뿌리째 뽑힌 것입니다. 네가 이 이치를 이미 밍바이 하면서 어찌하여 너 자신의 마음을 저 뻣뻣한 늙은 나무처럼 만들려 하느냐. 선사의 말은 마치 정수리를 때리는 듯하여 해공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찰의 지객승인 해덕이 황급히 선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스승님, 산 아래에서 한 상인이 시주하러 와서 왕부를 위해 공덕을 쌓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요구를 했는데 진정으로 도를 깨우친 고승을 뵙고 싶어 합니다. 해명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해덕아, 네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도를 깨우친 고승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해덕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생각하기에 도를 깨우친 고승은 육근이 청정하고 마음이 고요한 물과 같아 세상의 모든 일에 동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을 완전히 끊어내어 욕심도 없고 구하는 바도 없는 초연한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해명선사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너희 둘의 견해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무욕 즉강에 대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를 설명해 주는구나.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선사의 눈빛은 깊어져 마치 아득한 과거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50년 전 나는 사방을 떠도는 행각승이었다. 한 번은 식견이 매우 높은 차 상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의 장사 경험 속에서 세 종류의 다른 수행자를 본 적이 있다고 내게 말해 주었지.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깊은 산속 동굴에 살며 세상과 단절하고 오곡을 먹지 않으며 오직 그렇게 해야만 욕망을 완전히 끊을 수 있다고 믿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비록 사람들 속에서 살지만 시시각각 자신의 천성과 싸우고 있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억지로 눈을 감고 음악 소리를 들으면 귀를 막았지.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똑같이 속세에 살지만 겉보기에는 보통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먹을 때 먹고 웃을 때 웃고 할 일을 할 뿐이었다. 해공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느 종류가 진정한 도인입니까? 그때 나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다. 해명선사는 일부러 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차 상인은 말하길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은 비록 수행은 정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가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자유로운 해탈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더구나. 해덕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세 번째 사람은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까? 차 상인이 말하길 그 사람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행동거지 하나하나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유로움이 묻어났다고 했다. 가장 신기한 것은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그는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평온은 의도적인 회피도 아니고 억지로 참는 자제도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담담함이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욕망이 그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아 집착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해공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것도 결국 무욕이 아닙니까? 단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해명선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앞에 두 사람은 욕망과 싸우고 있지만 세 번째 사람은 이미 그 싸움 자체를 초월한 것이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밖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져 전고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해명선사는 해덕에게 그 상인을 접대하여 공양을 드리도록 하고 자신은 계속해서 해공에게 큰 뜻을 풀어주었습니다. 해공아, 너는 공자께서 말씀하신 신정은 욕심이 있으니 어찌 강직하다 할 수 있겠는가의 진정한 의미를 아느냐. 선사의 목소리가 더욱 장중해졌습니다. 해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님, 제자는 줄곧 성인께서 신정을 비판하시며 그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강직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따라서 강직함에 이르려면 모든 욕망을 끊어야만 한다고요. 해명선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해왔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성인의 본뜻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공자의 지혜가 어찌 그리 얕겠느냐. 그럼 성인의 진정한 뜻은 대체 무엇입니까? 해공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해명선사는 선방 안을 천천히 거닐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유난히 묵직해 보였습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무엇이 진정한 강함인지를 알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것이 곧 단단한 것이고 구부러지거나 부러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강함이란 내적인 힘이며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함이다. 저 대나무처럼 겉보기엔 부드럽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인하고 저 흐르는 물처럼 겉보기엔 힘이 없지만 바위를 뚫고 깎아낼 수 있는 것과 같다. 진정한 강함은 강함과 부드러움의 대립을 초월한 경지이다. 이 경지에서는 강함이 곧 부드러움이고 부드러움이 곧 강함이니 둘은 본래 구별이 없다.
해공은 듣고도 반쯤은 이해하고 반쯤은 이해하지 못하는 듯 아직 이 깊은 경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자의 혼란을 알아차린 해명선사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옛날에 덕망이 높은 대학자가 한 분 계셨다. 학문이 깊고 품성이 고결하며 평생 자신에게 엄격했다. 그는 스스로 무욕즉강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며 내심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길에서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았다. 대학자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거지에게 은화 몇 잎을 주었다. 하지만 이 거지는 은화를 받은 후 다른 거지들처럼 1000번 만번 감사하다고 하지 않고 담담하게 한번 웃으며 시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몸을 돌려 떠나버렸다. 대학자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여 몰래 거지 뒤를 따라가 그가 이 은화를 어떻게 사용할지 지켜보기로 했다. 거지는 곧장 한 주루로 걸어가 그 은화로 술과 고기를 사서 아주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대학자는 즉시 분노하여 앞으로 나아가 따져 물었다. 내가 내게 은화를 준 것은 양식을 사서 하루를 나라고 준 것인데 어찌하여 술과 고기를 사서 즐기는데 쓸 수 있단 말이냐. 거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평온하게 말했다. 시주께서 제게 은화를 주신 것은 자비심이 있기 때문이니 이는 당신의 공덕입니다. 제가 이 은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저의 자유이지요. 만약 당신께서 제가 당신의 뜻대로 하기를 바라며 베푸신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대학자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소매를 뿌리치고 떠나버렸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거지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의 이른바 무욕이 사실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기를 갈망했고 다른 사람의 감사와 인정을 받기를 갈망했다. 반면에 술과 고기를 탐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거지는 오히려 이러한 집착이 없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해공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그 거지가 오히려 무욕즉강의 경지에 더 가까웠다는 말씀이십니까? 해명선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렇다. 진정한 무욕은 표면적인 청빈과 자제가 아니라 내면의 자유로움과 해탈이다. 그 거지는 술과 고기를 먹을 때 탐착하지 않았고 먹지 않을 때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자유로워서 어떤 외물에도 속박되지 않았다. 반면에 그 대학자는 비록 생활은 엄격했지만 내면은 온갖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공은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스승님, 신정의 문제는 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신정의 문제는 그가 욕망이 있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욕망의 노예가 되었다는 데 있다. 해명선사는 인내심 있게 설명했다. 그는 욕망이 생기면 반드시 충족해야 했고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했으며 충족되면 또 잃을까봐 걱정했다. 이런 사람이 어찌 강인할 수 있겠느냐. 욕망에 코가 꿰어 끌려다니는 사람은 밧줄에 묶인 죄수와 같으니 어디에 힘이라고 할 것이 있겠는가. 해공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스승님, 저희는 대체 욕망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해명선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하지만 그 답은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먼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욕망의 본질은 대체 무엇인가? 바로 핵심적인 부분에 이르렀을 때 해덕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스승님, 그 시주께서 공양을 마치고 나서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 여쭙고 싶다고요. 해명선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좋다. 해공이 속세 사람들의 번뇌를 한번 보는 것도 그의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덕아, 그 시주를 이리로 모셔오너라. 잠시 후 50대가량의 중년 상인이 선방으로 안내되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옷차림은 화려했지만 표정은 불안하고 눈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소인 왕북이,
대사님을 뵙습니다. 상인은 공손하게 합장하며 절했습니다. 해명선사는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시주님, 앉으시지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편히 말씀해 보십시오. 왕부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사님, 소인은 평생 장사를 하여 적지 않은 재물을 모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무욕즉강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욕망을 끊어보려 애썼지만 늘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좋은 사업 기회를 보면 잡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맛보고 싶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유람하고 싶습니다. 소인은 정령 고인의 경지에 이를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까? 혜공은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상인의 고민이 나와 어찌 이리도 비슷한가? 해명선사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주님, 어찌하여 그 욕망들을 끊어내려 하십니까? 왕부기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책에서 욕망이 있으면 강해질 수 없고 도를 얻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주님 생각에는 그 욕망들을 끊어내면 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부기는 생각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해명선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주님께서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당신의 지금 고통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욕망을 끊어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을 끊어내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또한 하나의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왕부기는 입을 딱 벌린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공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지난 몇 년간 해온 수행은 모두 욕망의 굴레 속에서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대사님, 저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부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해명선사는 일어나 닭이 앞으로 가서 여유롭게 물을 끓여 차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차를 우리고 계십니다. 왕부기는 스승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차를 마시고 싶어서 차를 우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욕망이 있는 것에 해당합니까? 왕부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강하지 못한 것입니까? 왕부기는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해명선사는 우려낸 차를 3개의 찻잔에 각각 따르고 왕부기와 혜공에게 각각 한 잔씩 건네주고 자신도 한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차를 마십시다. 세 사람이 차를 마시는 동안 선방 안은 한없이 고요했고 오직 옅은 차 향기만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습니다. 차를 다 마신 후 해명선사는 찻잔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이 차 맛이 어떠했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달고 향긋했습니다. 왕부기가 대답했습니다. 혜공 너는 어떠냐? 정말 좋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혜공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차는 다 마셨는데 아직도 방금 전에 차 맛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왕부기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차는 이미 다 마셨으니 더 생각해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해명선사가 하하 크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진정한 무욕즉강이란 바로 이런 경지이다. 목이 마르면 차를 마시고 다 마셨으면 내려놓는다. 차의 맛에 집착하지도 않고 차의 단맛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움이고 자연스러움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혜공과 왕부기는 모두 무언가 깨달은 듯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경전에는 분명히 욕망을 끊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혜공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해명선사의 표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경전의 말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네가 끊어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진정으로 끊어내야 할 것은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욕망에 대한 집착과 속박이다.
바로 핵심적인 부분에 이르렀을 때 절 밖에서 갑자기 급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어린 사미승이 황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산 아래에서 관아 사람들이 왔습니다. 급한 일로 뵙고 싶다고 합니다. 해명 선사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내가 가보겠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거라. 선사가 떠난 후 해공과 왕부기는 서로를 멀뚱히 쳐다보았습니다. 왕부기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최종적인 답을 듣지 못할 것 같군요. 해공은 그러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스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무슨 답 말입니까? 왕부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방금 차를 마시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해공이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목이 마르면 차를 마시고 다 마셨으면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경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안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욕망을 끊어내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왕부기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해공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스승님께서 아까 우리에게 욕망을 끊어내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또한 하나의 욕망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끊어내야 할 것은 아마도 욕망이 아니라 욕망에 대한 집착과 고통일 것입니다. 왕부기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해명선사가 돌아왔습니다. 스승님, 방금 무슨 급한 일이셨습니까? 해공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해명선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별일 아니다. 다리를 놓는데 기부하려는 사람이 있어 절에서 증명서를 좀 떼어줘야 했다. 참, 아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해공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려던 것은 진정으로 끊어내야 할 것이 욕망이 아니라 욕망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해명선사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공이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경지는 이보다 훨씬 심오하다. 왕부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대사님, 그럼 진정한 경지란 대체 무엇입니까? 해명선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땅거미가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눈에는 지혜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시기가 무르익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무욕즉강의 진정한 비밀을 밝혀주겠다. 선사의 목소리는 장중하고 힘찼습니다. 2000년간 오해받아온 경지, 그 이름은 바로 주교기옥, 지유리유이다. 해명선사의 말은 마치 정수리를 때리는 듯 선방 안에 오랫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해공과 왕부기는 듣고 나서 모두 전례 없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주교기옥이란 무엇입니까? 해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명선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주교기옥이란 욕망 속에 있으면서도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욕망이 있으나 없는 듯한 것이다. 이것은 욕망이 있음과 없음의 대립을 초월한 깊은 경지이다. 이 경지에서 수행자는 더 이상 욕망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욕망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운다. 왕부기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대사님, 그것은 욕망을 방종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반대다. 해명선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망을 방종하는 것은 욕망에 지배당하는 것이고 주교기옥은 욕망 속에서 깨어 있음과 자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마치 방금 너희가 차를 마신 것처럼 너희는 차를 마시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실제로 차를 마셨지만 다 마시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내려놓았다.
이 과정에서 너희는 욕망을 억누르지도 않았고 욕망에 지배당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바로 주교기옥의 가장 간단한 표현이다. 해공이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뜻은 진정한 무욕이란 욕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있는 동시에 내면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해공아, 너의 이해가 이미 진리에 매우 가까워졌다. 해명선사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무욕은 집착하는 욕망이 없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욕망이 없는 것이며 속박하는 욕망이 없는 것이지 욕망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며 생명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다. 억지로 억누르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이다. 왕부기가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줄곧 제 자신의 본성과 싸워왔으니 갈수록 고통스러워진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대사님, 구체적으로 이 경지를 어떻게 수련해야 합니까? 해명선사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뜰 안의 풍경을 가리켰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두 사람은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하늘에 흰 구름 한 점이 천천히 떠가고 있었습니다. 구름은 움직이는데 하늘이 움직였느냐? 아니요. 두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교기옥의 묘미다. 욕망은 구름과 같아서 마음의 하늘을 떠다니지만 마음의 본성은 하늘과 같아서 시종일관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네가 자신을 저 구름에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하늘에 안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해공은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욕망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고 욕망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다. 해명선사가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고픔의 느낌이 일어날 때 너는 그 느낌을 관찰하지만 내가 배고프다고 생각하지 마라. 분노의 감정이 나타날 때 너는 그 감정을 관찰하지만 내가 분노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탐욕의 생각이 솟아오를 때 너는 그 생각을 관찰하지만 내가 탐욕스럽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관찰 속에서 너는 맑게 깨어있는 자각을 유지하며 억누르지도 않고 방종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무욕즉강이다. 왕부기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대사님, 그렇다면 제가 장사를 할 때 이익의 유혹을 만났을 때도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군요. 물론 가능하다. 해명선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큰 이익을 보았을 때 탐욕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중요한 것은 네가 그 탐욕을 명확히 보면서 그것을 억누르지도 않고 그것에 끌려다니지도 않는 것이다. 이런 맑은 상태에서 너는 자연히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어쩌면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너는 자유롭다. 해공이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희 수행자들에게는 온갖 유혹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이치는 똑같다. 해명선사가 인내심 있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을 때 마음에 욕정이 일어나면 당황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라. 단지 그 욕정을 하늘가의 구름을 관찰하듯이 명확하게 관찰하라. 그러면 너는 그 욕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가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너의 마음은 시종일관 평온을 유지하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다. 반면에 필사적으로 욕정을 억누르는 사람들은 내면이 오히려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디에 힘이라고 할 것이 있겠느냐. 왕부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쩐지 공자께서 신정은 욕심이 있어 강직하지 못하다고 하신 이유가 그가 욕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욕망에 지배당했기 때문이었군요. 실로 그렇다. 해명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정의 문제는 그가 욕망에 대해 자각도 지혜도 없이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사람은 유혹을 만나면 반드시 이성을 잃고 좌절을 만나면 반드시 고통스러워할 것이니 어찌 강직하다고 칭할 수 있겠는가.
반면 진정으로 즉욕기욕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내면의 평온과 지혜를 유지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고 진정한 힘이다. 해공이 두 손을 합장하며 공손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오늘에야 비로소 수행의 참뜻을 알았습니다. 이전의 10년은 모두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잘못을 알고 고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선은 없다. 해명선사가 자애롭게 웃었습니다. 다만 이 경지를 진정으로 터득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매일 새벽, 너는 정좌하여 마음을 관찰하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관찰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는 시시때때로 자각을 유지하며 네가 감정을 주도하는지 아니면 감정에 주도당하는지를 살펴보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지를 성취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집착 자체가 또한 하나의 욕망이기 때문이다. 왕부귀도 공손히 합장했습니다. 대사님의 가르침 덕분에 소인이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소인은 다시는 욕망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해명선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시주님, 너무 일찍 기뻐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장기적인 과정이며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하고 체득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즉욕기욕은 하나의 기교가 아니라 하나의 삶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갈 때 당신은 인생이 이토록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명선사는 이 두 명의 진심으로 도를 구하는 사람을 보며 마음속으로도 흐뭇해했습니다. 오늘의 시작은 여기까지다. 너희는 돌아가서 잘 체득하도록 해라. 기억해라. 진정한 무욕직강은 경전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론 속에 있는 것도 아니며 너희의 매 순간의 자각 속에 있다. 해공과 왕부귀는 공손히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음속에는 전례 없는 맑음과 기쁨을 안고 떠났습니다. 절을 나설 때 왕부귀가 해공에게 말했습니다. 대사님, 저희가 정말로 해낼 수 있을까요? 해공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주님, 그 질문을 하실 때 마음속에 또 해내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왕부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하하 크게 웃었습니다. 시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또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군요. 아무래도 이 자각은 정말로 시시각각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고 석양의 노을 속에서 각자의 귀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종남산의 고찰에서는 해명선사가 여전히 조용히 선방에 앉아 창밖의 푸른 산과 흰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지혜가 이미 퍼져나갔음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싹을 틔울 수 있을지는 각자의 인연에 달린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무욕즉강이란 삶의 매 순간 속에서 인간성을 껴안으면서도 인간성을 초월하고 속세에 살면서도 속세에 물들지 않으며 정과 욕망이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해탈하는 것이다. 이 경지에 일단 도달하면 사람은 진정한 자유와 힘을 얻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공자의 무욕즉강의 본래 의미이며 천년 지혜의 진정한 정수이다. 이 부박한 시대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이러한 깨달음이 필요하다. 욕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 속에서 자유를 찾고 본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본성 속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내면이 강해질 수 있고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대나무처럼 강인하고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며 하늘처럼 광활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즉욕기욕의 경지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무욕즉강이다.